네. 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시간은 45분이긴 한데 아마 35분 정도 진행하고 10분 정도 Q&A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다 되면 제가 그만둘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좋은 강사가 있고 탁월한 강사가 있어요. 좋은 강사는 뭐냐면 이쪽 가면 안 되는구나. 좋은 강사는 시간 내에 과정을 마무리해 주는 사람이 좋은 강사입니다. 탁월한 강사는 뭐냐면 시간이 됐으면 과정을 끝나지 않았는데도 마무리하는 사람이 탁월한 강사입니다. 근데 그게 왜 탁월할까 보면 끝났잖아요. 아쉽대요. 그래서 다음에 또 듣고 싶어서 그런 모습을 오늘 제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진행하다가 이제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멈추게 되면 저분은 탁월한 강사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저를 아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부류는 저를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아시는 분과 모르는 분,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나눌 수 있잖아요. 왜 분류를 할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상황을 이해하고 내가 그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분류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요. 지금 이제 AI 관련해서 앞에 김대식 교수님부터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부스마다 AI에 대해서 시대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두 가지 관점을 잘 가지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변하는가, 변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관점이 필요하고요. 다른 하나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부스를 보시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 시간에는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는 그 CEO에게 많은 강연을 할 때 그분에게 물어봤던 질문 중에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에게요, 많은 대학생들이 앞으로 5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그때 이제 제프 베조스가 했던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앞으로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보다 5년 후에도 바뀌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아마존에서 바뀌지 않는 그게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보면 바뀌지 않는 거는요, 고객은 자신이 구매한 물건을 빨리 받고 싶어 하더라. 이 마음은 바뀌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바뀌는 건 뭡니까? 물류 시스템 바꿔야 되고요. AI를 써가지고 자동화해야 되고요. 이건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60만 정도 이제 뭐 아마존에서 이제 퇴사하기 위해서, 공고사직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만 정도면은 하나의 그 조그만 그 지도의 어떤 지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정도 인력이 이제 없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바뀌지 않는 것, 그래서 시대가 바뀌더라도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제 책인 코칭의 시선이라는 책의 내용 중에서 일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코치로서 살다 보면은 바뀌는 것이 있고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뀌지 않는 것,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갈 것인가 라는 거고요. 제가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이 오른쪽 모습입니다. 오른쪽 저게 뭐냐면 이공계가 보는 사람의 마음의 모습을 구조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부분에서 궁금해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공계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그렸는지 그걸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은 저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저 부분은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잠깐 색깔을 칠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상담 및 임상심리 석사를 전공했고요. 한 6,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공부한 지 6, 7년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케어, 이건 이제 불교 쪽의 수행 스타디한 겁니다. 이것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코칭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목마른 요소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각각의 요소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가장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렸던 게 처음에는 불교를 두드렸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을 두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욕구 코칭, 제가 욕구와 관련된 것은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요. 아마 이런, 그리고 코칭은 제가 한 21년 차 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만 21년, 21년 됐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담아낸 책이 자, 요 코칭의 시선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한 5년 정도 걸려서 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빨리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빨리 쓰지 못하는가? 그것은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코치라는 길로 들어서게 됐고요. 자, 그 2005년도에 저는 이제 컴퓨터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로그래머였어요. 컴퓨터 얘기를 하다가 사람과 얘기하는 직업으로 바꿨어요. 그 바꾸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오셨던 코치님이 제 팀장으로 있었거든요. 팀장으로 쫙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지셨던 게 이거였습니다. 팀장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고요. 다른 사람들은 고민 안 하더라고요. 저만 고민하더라고요. 왜 나만 고민했지? 나중에 이제 되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질문을 듣고 흘려버렸어요. 나만 고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고민이 깊어지면 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답을 못 찾는 이유는 그만큼의 고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 때가 있습니다. 고민이. 근데 그 고민이 다람쥐 쳇바퀴를 조금 넘어가는 순간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한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요. 어떻게 살지? 근데 그 벗어났던 순간이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나는 뭐 할 때 좋아하지? 그 순간에 벗어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할 때 좋아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니까 새로운 어떤 마음 자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개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찾는 거 1초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래서 3개월 1초 과정을 그 아프리카 속담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 근데 나는 어디서 온지는 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는 고민했지만 답이 안 나왔지만 내가 뭐 할 때 좋아하지? 그것이 답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지점을 연결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2005년도였고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2018년이 됐습니다. 제가 이분을 만났어요. 천직창조 세미나라는 이 에노모토 히데다케라는 사람이 마법의 코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4년도에 출간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코치들에게, 그리고 요즘 코칭의 철학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내부에 있다. 이걸 얘기한 사람이 에노모토 히데다케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2018년도에 한국에 그때 코치 대회에 와서 발표를 하셨어요.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스케줄이 뭐였냐면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세미나. 이틀간의 세미나 한 8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한 16시간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는 코치님들에게 16시간의 내용을 5분 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패러다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거였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수단인 겁니다. 즉 내가 추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지 직업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삶을 돌아보면서 그럼 뭐지? 라고 해서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강사도 하고요, 강의도 하고 코치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하고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내가 뭔가를 추구하는 부분에 표현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내가 뭘 추구했을까? 추구하는 것이 보니까 그때 이제 나왔던 키워드가 있습니다. 여러 개 찾아봤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이 키워드 있습니다. 인사이트.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후에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직업이 뭡니까? 하면은 그전에는 저는 코치도 하고요, 강의도 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얘기하고 나서는 저한테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사람들에게 통찰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코칭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심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코치라는 직업을 가지면 많이 하는 게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뭐 나를 또 돌아보기, 뭐 이런 과정을 또 많이 하잖아요. 그 시간을 또 한 4,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서 시간이 꽤 많이 흘렀죠. 4, 5년 정도 쭉 나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나왔던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키워드를 조합을 해보니까 어떤 문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문장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 자, 우리는
제가 추구하는 것이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전달해 드리는 것, 그걸 위해서 제가 코칭도 하고 강의를 하더라는 거죠.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중심적인 문장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아름답다라는 것이 나답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름이 나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아름답다, 즉 나답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답다는 게 뭘까? 저에게 나답다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은 저는 목적을 찾아가는 독특한 시각을 찾는 것, 그것을 공부하는 것, 그걸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 그 순간이 나답다, 아름답다가 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나답다고 느낄 때 무엇이 나다운 겁니까? 많은 분들은 그냥 나답게 살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무엇이 나다운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퀘스천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시간에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 동안 내가 이런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의 중심 키워드가 뭘까? 이번에 키워드를 한번 적어보세요. 문장은 그 다음에 쓰시면 됩니다. 나를 움직이는 키워드 최소 1개에서 최대 한 5개까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30초 드릴게요. 자, 30초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집에 가서 주무시기 전에 한번 꺼내보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누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답다는 것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곰곰이 돌아보니까 나는 어떻게 찾았을까 돌아보니까 이렇게 찾았더라고요. 저는 트위터를 예전에 썼었어요. 한 4, 5년 정도 썼습니다. 트위터를 쓸 때는 주로 어떤 내용을 썼냐면 한 120자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저는 강의를 듣거나 혼자 생각을 하거나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책을 보거나 이랬을 때 좋은 문구들을 그때그때마다 적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되니까 몇백 줄 되더라고요. 그 몇백 줄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글을 통해서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방향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아울러서 제가 첫 번째 썼던 책이 이제 코칭의 정석이라는 책입니다. 코칭의 정석을 썼을 때는 어떤 뎁스로 써야 되고 어떤 방향에서 써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4년도에 나왔고요. 그래서 11년이 지나서 이제 올해 나왔던 책이 이제 코칭의 시선이라는 책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방향성과 이런 뎁스를 좀 알았기 때문에 아마 책을 좀 쓸 때 그 부분에서는 좀 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백지장에 썼는데 이제는 백지장이 아닌 어떤 스케치된 데서 썼기 때문에 덜 힘들었긴 했는데 이번 책을 쓰는 데는 한 5년 걸리긴 했어요. 네, 힘들긴 힘들다고 그러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나답다라는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시대가 바뀌고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 나다운 모습을 찾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AI를 미국보다 더 많이 쓴대요. 그리고 업무 중에도 더 많이 쓰고요. 자, 그리고 인터넷보다 AI가 더 상용화되는 부분들이 더 빠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를 쓰면서 1.5시간 더 일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들은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요구했던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2시간 강의 제안이 왔는데 보직장 200명이랍니다. 참고로 이 강의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AI를 활용해서 조직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까? AI를 통해 보직장들이 조직 운영에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HR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라고 오셔가지고 저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반려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저런 흐름으로 가기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코칭을 강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사람들 알린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보릿고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비가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보릿고개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럼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칭이라는 포지션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코칭의 포지션을 잡는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누군가가 상담을 받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에 압니다. 저 친구가 상담을 받는다고 하면 상담을 받는 대충 어떤 이유를 압니다. 왜 그러냐면 내 머릿속에 상담이라는 영역에 포지셔닝이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컨설팅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는 압니다. 저 친구가 뭔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구나. 뭔가 비즈니스 쪽으로 막혀 있는 게 있구나. 아니 뭔가 답을 얻고 싶은 게 있구나. 컨설팅을 받는데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는 컨설팅의 포지셔닝이 되어 있으니까 저 사람이 컨설팅 받는다면 이해가 됩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코칭을 받는데요. 내 머릿속에 그려지세요? 왜 받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그 상담이나 컨설팅은 시민권을 얻었는데 코칭은 비자를 얻었어요. 머릿속에 위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을 10년 전부터 고민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고민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점에 우리가 정확하게 코칭을 왜 해야 되는지라는 포지셔닝을 잡아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뭔가 좋다 하지만 그 자리를 못 잡은 채 우리는 비자를 발급하고 끊임없이 뭔가를 좋다 얘기하면서 어느 순간에 흘러가면서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포지셔닝을 잡는, 우리 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이제 오늘 파트를 할 때, 두 번째 파트 코칭 포인트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이 요구했잖아요. 자, 이것은 HR이 요구고요. 그러면 정말 실무자들, 팀장들은 어떤 요구가 있나? 팀장의 요구입니다. 팀장은요, 제가 이제 코칭했던 모 팀장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가 고민입니까? 하니까 첫 번째가 사내 문화와 나의 생각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팀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기가 힘들다. 자, 그리고 타 팀과 마찰이 있으니까 우리 팀에다가 과중되니까 뭔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통해서 뭘 도움받고 싶습니까? 이분이 몇 번 코칭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코칭을 받아봤지만 대부분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이었다. 우리는 뭐 좋은 얘기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이분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갈급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갈까? 그걸 함께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그럼 사람의 마음이 뭔가? 우리는 마음 많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생겼지? 처음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코칭 포인트. 우리가 코칭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에고를 내려놔라. 의도를 가지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칭 심사를 왜 봐요? 명확한 의도를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코칭 심사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에고를 자꾸 내려놓으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조직 문화 그리고 성과 관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마음. 자, 우리 자동차를 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자동차 어떻게 생겼어요? 자동차 모습이 뭐예요? 이러면은 자동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유리가 있고요. 바퀴 4개가 있고요.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마음은 어떻게 생겼어요? 마음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엔진도 있고요. 바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축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동차라고 부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도 이공계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공계라. 자,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마음은 이런 모습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뒷부분에서 잠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요 마음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뭔가 들어오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디귿자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모습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이미지부터 먼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플라톤의 동굴이라는 사례입니다. 동굴이라는 사례가 뭐냐면 여기 제수들 있잖아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제수들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동굴벽만 보고 살았어요. 자, 그러니까 동굴벽에는 뭐가 있어요? 보니까 그림자가 비쳐서, 그림자의 형태가 있잖아요. 횃불에 비쳐서 그림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그림자만 보고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이 우연찮게 나왔어요. 탈출해서 이제 밖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왔어요. 산도 보고요, 들도 보고요.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 아니었구나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밖에 나왔던 사람들이, 밖에 나온 이 사람이 안에 있는 그 우리 동료 제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산은 이런 모습이 아니야. 너가 보고 있는 게 그 말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이게 말이야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안에 있는 친구들은 도저히 못 알아먹습니다. 왜요? 평생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 모습만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보면 나는 여기서 밖에 나갔다 온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여기에 죄수입니다. 죄수처럼 그 속에서 늘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평생 살았습니다. 자, 그 평생 살았던 나의 그림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할 것인가, 그 부분을 잠깐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셀프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 뭐가 셀프냐? 마이클 싱어는 이게 셀프랍니다. 뭐냐면 결정을 내리는 주체, 즉 내가 뭔가 힘들어요. 힘들고 짜증나고 하는데 그 힘들고 짜증나고 내가 푸념을 하는데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듣는 존재가 셀프라는 겁니다. 막 내가 혼자 짓거리잖아요. 그 짓거리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 그래도 다음에 해야지라고 듣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게 셀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게슈탈트에서는 접촉의 순간에 나타났다가 싹 사라지는 겁니다.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열받다가 싹 없어지는 거 있잖아요. 기쁘다가 싹 사라지는 거. 자, 불교에서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가 비춰지는 내면의 공간, 그리고 그 안에서 알아차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에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 보면 마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마음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원리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제일 먼저 마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여기 보면 육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육감이라고 있습니다. 육감은 오감에 플러스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자, 오감이 뭐냐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그럼 육감은 뭐냐면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불현듯 가만히 있으면서 떠오르는 생각 있죠. 그것도 내 속에 들어오는 정보들하는 거죠. 그래서 육감, 즉 생각까지도 내 속에 들어오는 정보구나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붓다입니다. 시타르타 붓다고요. 붓다가 그렇게 들어오는구나, 내 마음에. 그럼 내 마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생기느냐? 이미지, 아이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미지가 딱 그려지면 그냥 그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블랙박스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결합해요. 그러면서 새로운 이미지, I 다시를 만들어냅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결합되기도 하고 또 다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밖으로 툭 나오죠. 밖으로 나오면서 생각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호라고 합니다. 선호하는 것이 달라지기도 하고 기존에 있던 것을 바꾸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하잖아요. 왜 바뀌지 않느냐? 요 흐름은 우리가 업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까르마라고도 얘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깊은 습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 바뀌어요. 잘 흐름이 잘 안 바뀝니다. 자, 그 흐름을 가지고 생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의지를 가지는 행동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걸 통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성철 스님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를 가지고 한번 본다면, 이분이 세 가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이겁니다.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결합된 겁니다. 결합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투자자는 산을 보고 투자처로 봅니다. 낚시꾼은 물을 보고 물고기가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도 어떤 인간을 딱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다른 게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결합하는 겁니다. 자, 결합하면 산은 산이 아니고요, 물은 물이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문구가 산은 다시 산이고요, 물은 다시 물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결합을 알아차리면은 산은 더 이상, 산은 원래 산이고요, 물은 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불교에서 행복은 불행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이면 좋은 거야 되잖아요. 불행하지 않는 것. 그럼 뭐가 불행하지 않습니까? 결합되는 것을 알아차리면 불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꾸 산을 봤는데 투자처로 생각나고요. 지금 주식이 오르잖아요. 나도 빨리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순간 결합된 겁니다. 그 순간이 내가 조급함이 생기고요, 그것이 이제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차리느냐, 이것은 이제 수행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코치로서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요 결합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 일반인입니다. 결합되는 거. 그럼 뭔가 블랙박스가 결합되는데 이게 뭘까? 블랙박스에는 7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7가지 요소. 우리는 이것과 결합한다는 거죠. 그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 I를 만들어내고요, 그걸 가지고 우리 선호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7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사회적 역할이라는 사람이 그려져 있잖아요. 자, 사회적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사회적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칼융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고요. 집단 무의식은 아나미, 아나무스, 영웅 이런 게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꿈을 꿀 때 시험 치는 꿈 꾸세요? 남자들은 군대 가는 꿈 꾸세요? 저도 아직까지 한 6개월에 한 번씩 꾸는 것 같아요. 군대 가는 꿈을. 그게 뭐냐면 집단적으로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일어났는 꿈에서요, 뭐가 있었냐면 꿈을 꾸는데 어느 건물에 간 겁니다. 어디 차를 타고 건물에 갔어요. 내렸거든요. 건물에 그냥 건물 들어가야지 1층에 딱 갔는데 어떤 분이 딱 나와서 강사님 오셨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꿈속인데 순간적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노트북 안 들고 왔는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 끊임없이 우리는 보이지 않게 집단 무의식, 우리에게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꿈에서 가족이 나온다면 그 가족 안에서 나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역할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조직에서도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 팀장이면, 임원이면, CEO면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역할을 수행하는데 잘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그라미 안에 있는 얘기들입니다. 욕구, 기대, 감정과 사고. 이것이 내가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사티어 모델에서 잠깐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 역할을 잘 수행해서 사람들과 합의하는 것, 그게 역할 가치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지식과 역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욕구를 한번 7가지 요소 중에서 욕구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구가 뭡니까? 라고 하면 욕구는 이겁니다. 뭔가 얻거나 바라는 것, 이게 욕구입니다. 욕구가 안 채워지면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감정을 찾아가 보면 욕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내 욕구를 알면 내적 갈등을 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제 모델에 보면은 사티어 모델이 나오거든요. 자, 사티어 모델에 대해 잠깐 설명하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자, 사티어 모델의 한가운데는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래서 기대가 안 채워졌으면 위쪽에 보면은 감정이라고 있죠. 열받거나 화나거나, 기대가 채워지는 기쁘거나 환희가 있거나. 그래서 모든 감정적인 부분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 기대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밑에 그 감정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한번 물어보시면 그 속에서 내 기대가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 기대를 왜 가져요? 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턱대고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기대를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래 열망을 채우고 싶어서 기대를 가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티어의 열망은 저는 이제 윌리엄 글라서가 얘기하는 5가지 욕구로서 얘기했습니다. 5가지 욕구. 이 욕구가 저 열망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욕구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을 앞에 했던 이분 있잖아요. 제가 욕구 검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힘에 대한 욕구가 낮게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와 즐거움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와요. 자, 그럼 이 욕구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이 사람이 왜 다른 사람들 앞에 얘기를 못했느냐 하니까 힘의 욕구가 낮아서, 즉 내가 그 욕구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채우려고 하는 내 의지가 안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오히려 그 상황에서 양보를 하거나 그냥 우리 팀이 안 좋구나, 우리 팀이 참아야지라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팀원들이 오히려 부당하게 좀 더 일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생기는 거고요. 이분이 필요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은 저 좀 조직이나 이런 데서 내가 좀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설득할 수 있을까 였지만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문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이라는 거죠. 욕구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윌리엄 글라서는 타고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호르몬이 변화될 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호르몬이 언제 변화되느냐? 사춘기, 갱년기. 한 번 더 바뀔 때가 있는데 은퇴할 때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자유가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유를 찾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자유와 즐거움이 높죠. 자유와 즐거움이 높은 것은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다이어리도 잘 쓰고요, 꼼꼼하시고요, 뭔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열의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서 즐거움의 욕구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나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다음에는 해야 될 얘기가 있다면 좀 더 에너지를 내어서 좀 하는 쪽으로, 그전에 이제 하면 참았거든요. 이제 좀 더 하는 쪽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욕구는 바꾸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욕구와 비롯된 행동은 내가 좀 어느 정도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욕구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칭 포인트. 자,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제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코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이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코칭과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아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을 주는 행위, 이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코칭이 뭘까? 자, 코칭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도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져야 되느냐? 컨텐츠에 대한 의도가 아니라 컨텍스트에 대한 의도를 가져야 됩니다. 컨텐츠에 대한 의도는 뭔가 힘들어 이러면 얘가 자기 관리가 안 돼서 힘들겠구나, 이렇게 컨텐츠에 대한 의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컨텍스트에 대한 의도, 즉 뭔가 힘들다고 하면 그 감정이 무엇을 얘기하지? 충분히 공감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는 컨텍스트에 대한 의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컨텍스트에 대한 의도는 잘 개발해야 되고요, 컨텐츠에 대한 의도는 우리는 그것에 손을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의도를 볼 때는요, 지금 내가 어떤 고객을 대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에 대한 의도인지 컨텍스트에 대한 의도인지를 돌아보시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제가 코칭할 때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고객이 이야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 페인 포인트, 그걸 우리는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문제.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프로블럼입니다. 프로블럼이 앞으로 던지는 것이 프로블럼입니다. 자, 그럼 뭘 앞으로 던져야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민, 감정 이런 것을 앞으로 던질 수 있고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부분 중에서 코칭을 이렇게 많이 했으면 뭔가 질문도 색다를 것 같고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데요, 뭔가 다른 부분은요, 저는 이 3가지를 신경 씁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물리적인 환경을 봅니다. 소음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이 어떤지, 그리고 그다음에 시선의 파킹낫도 봅니다. 시선의 파킹낫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정면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파킹낫, 즉 그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주차장 같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료를 한두 장 정도 가져갑니다. 그럼 그거 볼 수 있잖아요. 잠깐 볼 수 있거나 이렇게 하고요. 조직에서는 원온원을 하거나 이러면 서로 간에 직접 보고 있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커피숍을 걸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사람 성향이 따라 좀 다른데 저는 직접적으로 보고 1시간 동안 떠들기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선의 파킹낫을 보시라. 두 번째는 심리적 환경을 만드시라. 심리적 환경이란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꺼내더라도 평가받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코칭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규정이 비밀 유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는 것도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적 환경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의 파이프라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 내 고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느냐, 그런 감정, 관계에서 이런 부분이 갖춰지는 것. 그래서 저한테 뭐가 다릅니까 하면은 저는 질문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세 가지를 유념하면서 코칭을 합니다 라는 것이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 고객이 마음 거울을 통해서 드러나오는 것이 생각의 우선순위, 즉 선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선호,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숫자나 데이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고서를 쓸 때 적은 노력을 들여도 숫자나 데이터를 잘 씁니다. 근데 숫자나 데이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난 에너지를 올려야 됩니다. 의지력을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숫자나 데이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 근데 건강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뭐 운동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억지로 뭔가를 해야지 운동화도 사고 뭐 PT도 끊고 했는데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왜냐?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선호도가 다른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몰라서 못하느냐, 알아도 안 되느냐. 그래서 코칭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코칭은 몰라서 못하는 것은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것은 티칭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거 알아줘야 되죠. 알아도 안 돼요. 알아도 안 되는 게 뭡니까? 하면은 두 번째입니다. 태도와 관련된 것. 열정, 자신감, 집중력, 다이어트. 왜 코칭에서 왜 유독 다이어트 주제가 많이 나오냐, 책 쓰기 주제가 많이 나오느냐? 많이 나오는 이유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이 코칭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외부적인 요소를 다룰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팀장이 됐어요. 그럼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팀을 어떻게 꾸려 나가야 될지 나름대로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있으면 코칭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처음 봤습니다. 처음 했어요. 그럴 때는 티칭이 필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재능과 태도, 가용자원, 이 세 가지 요소가 얼마나 잘 갖추어졌는지 보시고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칭을 한다는 것은 코칭의 영역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코칭은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영역은 가르쳐준다고 했죠. 알아도 안 되는 영역을 다루기 위해서 한 30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던 리더들의 도구가 있었습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쪼갈기라는 도구가 있었어요. 쪼갈기. 쪼갈기가 뭐냐면 쪼우고 갈구고 귀찮게 하고, 그 훌륭한 도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훌륭한 도구를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거 쓰면은 이제 오늘날은 사람들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럼 쪼갈기를 쓰지 않고 쪼갈기 썼으면 더러워서 해야지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쪼갈기를 쓰지 않고 어떻게 그럼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와 관련된, 내면의 대화와 관련된, 그 사람이 목표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워지는 그 동기와 관련된 부분을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이 아마 코칭의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용하지 말고요, 활용하도록. 이용은 망치로 못을 박는다면 활용은 망치로 고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활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티칭이나 컨설팅이 필요하면 챗GPT한테 물어보시고요. 아니면은 코칭. 코칭이 필요한 순간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네, 파트 3은 진행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혹시 마이크?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 행복, 그리고 또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다라는 개념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정말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그 결합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실은 저희 코치들이 하는 게 좀 그런 역할이지 않을까? 뭔가 네. 너무나 결합돼 있고 막 그쪽에 주의가 묶여 있을 때 좋은 질문을 통해서 다른 관점으로 좀 안내해주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코치님은 그렇게 이제 피코치가 그렇게 완전히 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일 때 어떤 질문들로 해서 그 결합된 상태를 그 피코치 스스로 좀 알아차리게 하는지, 코치님이 많이 쓰시는 정말 이거는 마치 너무 괜찮은 질문이다라는 게 있다면은 네. 좀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침묵을 많이 씁니다. 네. 침묵을 써야 그분도 생각을 정리하거든요. 네. 침묵을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이라는 시집에 보면 나오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가 이렇습니다. 노를 젓다가 노를 놓쳐버렸다. 비로소 넓은 물을 돌아보았다. 그가 쥐고 있는 노를 계속 쥐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노를 놓아야 주변이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시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네, 소개하면서 노를 잠깐 놓으면 무엇이 보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상황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김만수 코치님이 그 얘기하잖아요. 스탑 코칭을 많이 합니다. 멈추고 우선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멈추고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네, 예, 강의 잘 들었고요. 네, 코칭의 경계를 명확히 하라 해서 재능적인 부분, 노하우, 스킬, 능력은 티칭의 영역이고 태도, 어티튜드가 이제 코칭인데, 네. 만약에 코칭의 상황에서 우리 고객이 이런 티칭이 필요한다면 네, 코치로서 어떻게 코칭을 좀 진행하면 네. 훨씬 코치답게 또 고객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코칭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티칭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책감을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분이 어떤 정보가 있으면 좀 더 그 생각이 넓어지고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각이 좀 크게 일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던져보는 겁니다. 던져봤는데 이것이 자각이 커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면 접어버려야 됩니다. 접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한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판이 있거든요. 그 판을 좀 넓혀보면서 그 반응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칭을 할 때 자꾸 티칭을 하게 돼요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코칭을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정보가 필요하네? 그러면 내가 티칭을 해야 되겠다라는 티칭의 모드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정보를 알려주게 되겠다는 그 하나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코칭을 하면서 티칭으로 안 빠지고요. 그게서 좀 더 효과적인 코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나만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잠깐, 제가 책이 2권이 있는데, 자, 손 드세요. 네, 2분. 여기 딱 2분, 여성분 2분. 네,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2분. 네. 제가 드리는 이유는 받는 것보다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책은 하우 코칭 부스에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거기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할인을 좀 더 해서 드릴 테니까 거기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